3,000원으로 여러분의 노화 시계를 늦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저속 노화가 정말 화제잖아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정말 비용이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고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속 노화의 시작과 끝은 면역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면역력이 무너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와 염증에 더 취약해지고 이로 인해 노화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은 부신에 있습니다. 오늘은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어떻게 부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이승훈 원장입니다. 먼저 부신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부신은 콩팥 위에 있는 작은 기관인데요. 크기는 정말 작지만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혈압 조절, 신진대사, 그리고 무엇보다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을 분비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코르티솔이 정말 중요합니다. 코르티솔은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인데요.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 지속되면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커질 뿐만이 아니라 근력 감소, 지방 증가, 뼈 약화, 그리고 면역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가속 노화의 메커니즘이에요. 스트레스로 시작해서 부신 피로, 코르티솔 불균형, 면역력 저하를 걸쳐 결국 노화 촉진까지 이르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속 노화의 핵심은 결국 부신을 건강하게 지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지 저속 노화에 도움된다 하는 비싼 제품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들을 꾸준히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단으로 이런 부신 기능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채워주면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신에 꼭 필요한 영양소 3가지 영양소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지키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부신에서 코르티솔을 만들 때 비타민 C가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은 성인 기준 약 100mg 정도입니다. 감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는 더 높여서 1000mg 정도까지의 보충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비타민 C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대표적인 미네랄이에요. 부신이 과도하게 자극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300가지 이상의 효소 작용에 관여해서 에너지 생성에도 꼭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고 불안이나 근육 경련, 두통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긴장도 풀리고 수면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조절하고 새로운 세포의 성장을 돕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해지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져서 감기 같은 감염성 질환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또 아연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체내의 과도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분 그 자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게 더 좋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고가의 영양제나 브랜드 식품을 선택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은 그 제품의 브랜드나 가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직 비타민 C, 마그네슘, 아연 같은 영양소 그 자체에만 반응할 뿐이죠. 예를 들어 아주 비싼 유기농 케일 분말 한 스푼에 있는 비타민 C와 우리가 동네에서 산 고추 2개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분과 함량이 같으면 영양학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끔 어쩌다 한번 비싼 걸로 챙겨 먹는 것보다는 매일 꾸준히 내 몸에 필요한 양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들로 이러한 영양소들을 저렴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풋고추가 정말 좋아요. 풋고추 2개만 먹어도 약 60mg의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절반은 넘게 채우는 거죠. 시장에서 풋고추는 한 줌에 1,000원도 안 해요.
브로콜리도 훌륭합니다. 100g에 약 8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브로콜리 한 송이가 보통 200에서 300g 정도 되니까 한 송이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갈 수 있죠. 마트에서 한 송이에 1,000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오렌지 같은 감귤류도 좋은데요. 오렌지 한 개에는 비타민C가 약 70mg 정도 들어있어요. 요즘 오렌지도 마트에서 개당 500원 정도면 살 수 있죠. 그리고 의외로 감자도 좋은 비타민C의 공급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감자를 땅속의 사과라고 불릴 정도로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특히 감자의 비타민C는 열에 잘 파괴되지 않아서 조리해 먹어도 손실이 적습니다. 다음은 마그네슘과 아연을 공급해줄 식품들입니다. 미네랄에는 견과류들이 좋은데요. 특히 호박씨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모두 풍부합니다. 마트에서 말린 호박씨를 대용량으로 쉽게 구입할 수도 있고요. 캐슈너트도 좋습니다. 가격이 비교적 부담이 덜하면서 아연이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어 혈압을 낮추고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콩류도 훌륭합니다. 병아리콩, 검은콩은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소화에 부담이 적은 식물성 단백질과 장 건강에 필수적인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주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밥을 지을 때 현미와 함께 넣어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궁합을 자랑합니다. 현미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을 콩이 채워주고 반대로 콩이 부족한 메티오닌은 현미가 보완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면 식물성 식품만으로도 고기 못지않게 균형 잡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한 조리법 팁도 드릴게요.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거나 끓는 물에 2-3분 정도만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C가 오히려 파괴될 수 있거든요. 드시기 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찬물에 담궈뒀다가 소금물에 헹궈서 드시면 농약이나 벌레 걱정도 덜 수 있고요. 풋고추는 요리할 때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꽈리고추, 멸치볶음 같은 반찬으로 활용하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면역력은 저속 노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면역력의 핵심은 바로 부신 건강이고요. 부신이 건강해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고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영양소인 비타민C, 마그네슘, 아연은 사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풋고추, 오렌지, 견과류, 콩류 이런 평범한 식품들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브랜드나 가격이 아니라 영양소 그 자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체중이 정상인데도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나는 살도 안 쪘는데 정상 체중인데 왜 당뇨가 생겼지? 이런 의문 많이들 하십니다. 실제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서양인에 비해 덜 비만하더라도 당뇨에 잘 걸립니다. 그 이유를 두고 흔히 췌장이 작아서 그렇다, 췌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되진 않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고 스트레스가 많고 복부 비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췌장 하나만 바라봐서는 혈당이 왜 그렇게 조절이 어려운지 충분히 다 설명되진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기관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누구보다도 식단 관리, 운동, 약 복용까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 좌절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오랜 답답함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췌장에서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과 혈압,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인 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이야기할 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췌장,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인슐린에 집중됩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 복부 비만,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함께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혈당이 특히 왜 더 그렇게 조절이 어려운지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주인공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콩팥 위에 모자처럼 자리한 이 작은 기관, 부신입니다. 부신은 그저 작은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위험 상황에 대처하고 혈압을 유지하며 염분 농도를 조절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매우 중요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리고 최근 수많은 연구들에서 이 기관이 혈당 조절 시스템에도 분명한 역할을 미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신에서 분비되는 두 가지 호르몬이 어떻게 우리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오른다 라고 막연히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잦은 야근, 부족한 수면은 우리 몸의 코르티솔 리듬을 고장냅니다. 원래 아침에 가장 높고 저녁에 낮아져야 할 코르티솔의 정상적인 패턴이 깨지면서 우리 몸은 하루 종일 마치 비상사태에 놓인 것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비상사태에서 과잉 분비된 코르티솔은 몸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간을 자극해서 필요 이상으로 포도당을 만들어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혈당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간은 계속해서 포도당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근육과 지방세포가 문을 걸어 잠궈서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넘쳐나는데 막상 세포는 포도당이 부족해 굶주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도 악화되는 또 다른 경로입니다. 게다가 코르티솔은 복부의 내장 지방을 특히 잘 축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독 뱃살이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르티솔 과잉의 위험성은 임상 현장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여러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쓰이는 스테로이드 약물이 바로 합성 코르티솔인데요. 장기간 복용하면 없던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급격히 악화되는 스테로이드 당뇨병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호르몬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코르티솔보다는 훨씬 생소할 겁니다. 바로 알도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은 지금까지 주로 혈압만 조절하는 역할로만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권위 있는 학술지인 미국 심장협회 저널 등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이 알도스테론이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도스테론은 두 가지 방식으로 혈당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첫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떨어뜨려 인슐린 분비 자체를 줄입니다. 그리고 둘째, 말초 조직의 인슐린 민감도를 감소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혹시 나는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는데 약을 몇 가지나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경우 그 근본 원인이 꼭 심장이나 췌장뿐만은 아니고 부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신에 작은 종양이나 과증식이 생겨 알도스테론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질환을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매우 드문 병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치료 저항성 고혈압 환자의 약 10%에서 20%에서 발견될 정도로 생각보다는 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약 14%에서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이 동반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 이 두 가지가 모두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배경에 있는 알도스테론의 문제도 한번 의심해봐야 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인종별 차이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으로 진행된 아주 신뢰도 높은 대규모 연구, 메사 연구는 미국 내 다양한 인종 그룹을 10년 이상 장기간 추적 관찰하며 알도스테론 수치와 새로운 당뇨병 발생 위험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는데요. 혈중 알도스테론의 농도가 높아질 때 백인의 당뇨병 발생 위험은 42%, 흑인은 49%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들은 무려 당뇨병 발생 위험이 142%로 훨씬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인종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위험이 높다는 거죠. 이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아시아인이 당뇨병에 취약한 이유는 단순히 췌장이 작고 기능을 잘 못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든 당뇨 환자분들이 부신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에 해당되신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3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데도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둘째, 특별한 이유 없이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우. 셋째, 얼굴이나 배에만 지방이 많이 붙어 복부 비만이나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는 등의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원장님 혹시 제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으로 미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 코르티솔의 하루 리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짜게 드시던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줄여 혈압을 안정시키면 이는 알도스테론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을 더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인이 당뇨병에 취약한 이유는 단순히 체장이 작아서 뿐만이 아니라 혈압 호르몬이 알도스테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적 특성 또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뇨병 관리는 췌장만을 바라보는 시야에서 벗어나서 부신까지 생각해보는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있다면 그 뒤에 숨어있는 부신의 문제도 반드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이승은 원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말 내내 10시간 이상 잠을 잤는데도 월요일 아침이면 몸이 무겁고 피곤해요.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셔야만 오전 업무를 버틸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이유 모를 피로와 함께 몇 달 사이에 체중이 2-3kg씩 늘어나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전보다 눈에 띄게 많이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던가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는 말만 듣고 답답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의 원인은 단순한 피곤함 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했던 피로의 원인을 파악하고 내 몸의 활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의심해봐야 할 원인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대사 보일러예요. 보일러 온도가 낮아지면 집 전체가 썰렁해지듯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추위를 훨씬 많이 타게 돼서 여름에도 긴팔 옷을 찾게 되거나 장 운동이 느려져서 며칠에 한 번씩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에너지 소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체중이 쉽게 늘고 몸이 붓는 느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져 로션을 듬뿍 발라도 하얗게 일어나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며 샤워할 때마다 눈에 띄게 빠지는 증상도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여성분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40, 50대 갱년기를 거치면서 큰 호르몬 변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갑상선을 공격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만약 어머니나 자매처럼 가족 중에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발병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지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단순히 살이 조금 쪘다, 피곤하다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방치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30%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월경이 2달 이상 불규칙해지거나 심하면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갑상선 기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이 처지고 붓는 증상이 있으며 피로가 지속되면 갑상선 기능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기능 항체 검사 등을 시행하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면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상선 기능 정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피곤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우리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이때는 바로 우리 몸의 또 다른 축, 몸의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인 HPA 축을 살펴야 합니다. HPA 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리고 콩팥 위에 있는 작은 장기인 부신을 연결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스템의 역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 리듬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리듬에서는 아침 8시쯤에 코르티솔이 가장 높아져서 최고치를 찍고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주고 밤이 되면 최저로 떨어져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 이상의 과도한 업무나 6시간 미만의 부족한 수면, 끼니를 거르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 HPA 축의 정교한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보통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1단계는 과잉 반응 단계입니다. 스트레스에 맞서기 위해 코르티솔이 하루 종일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몹시 피곤한데도 밤 12시가 넘도록 잠을 못 이루고 이유 없는 가슴 답답함이나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계속 단 음식을 찾게 되고 뱃살이 불어나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2단계는 저항 단계입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시스템이 지치기 시작하면서 정작 활력이 필요한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알람이 여러 번 울려야 겨우 일어날 수 있고 오후 3, 4시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며 급격한 졸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면서 카페인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는 고갈 단계, 즉 번아웃입니다. 코르티솔의 정상적인 리듬이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무기력증이 심해 하루 종일 누워있고만 싶고 전화 한 통을 받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스트레스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나 표준적인 혈액 검사를 시행했는데도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계속된다면, 특히 이렇게 피로의 하루 패턴이 있고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깊어 보인다면 HPA 축의 기능에 대해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때 시행해볼 수 있는 검사가 기능의학 검사인데요. 대표적으로 하루 동안 코르티솔 리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타액 호르몬 검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나 미네랄 균형을 찾아보는 검사들을 통해 원인을 찾는 중요한 단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HPA 축의 불균형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약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단계별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제가 2주 단위로 나눈 3가지 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기본 세팅입니다. 딱 2주만을 목표로 매일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는 일어나는 수면 패턴을 고정해 보세요.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HPA 축 회복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같은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3주차 때부터는 매일 10분 정도 삶 같은 명상 앱을 통해 심호흡하거나 저녁 식사 후에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때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HPA 축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나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도 회복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회복 모니터링입니다. 5주차 때부터는 주 3회 정도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하시고 과도한 음주는 주 2회 이하로 줄여보세요. 만약 본인의 HPA 축 기능 이상이 오래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2단계나 3단계로 해당된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회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회복 속도와 효율을 훨씬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오트밀과 바나나와 아몬드를 곁들여 드시고 점심에는 샐러드에 닭가슴살과 현미밥, 저녁에는 기름기 적은 생선구이에 채소를 곁들이는 식으로요. 이때 나트륨은 하루 2000mg, 설탕은 25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물론 이는 보편적인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자신만의 건강한 식단 원칙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는 단순한 세월의 흐름이나 개인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호르몬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적절한 의학적 도움과 생활 습관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젯밤 몇 번이나 잠에서 깨셨나요? 연고를 바르면 잠깐은 가라앉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가려움 때문에 다시 깨어나진 않으셨나요? 아토피에선 가장 괴로운 건 가려움 자체보다도 그 가려움 때문에 잠이 무너지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진정되더라도 이걸 평생 바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막막해지시기도 하시죠. 많은 아토피 환자분들이 이런 가려움증으로 잠을 깨는 밤을 반복합니다. 증상이 올라오면 연고를 바르고 잠시 가라앉았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재발하는 과정이 끝없이 이어지거든요. 분명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는 단기적인 염증 억제 효과가 가장 뛰어난 표준 치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국소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반응률이 2배 가까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수십 년간 아토피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1차 선택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밤마다 더 힘들어질까요? 답은 피부 표면이 아니라 그 안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속에 24시간 생체 시계 때문입니다. 뇌에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시계를 유지하고 신부 체온 변화에도 관여합니다. 신부 체온은 이른 아침에 가장 낮고 늦은 저녁에 가장 높아지는데, 이 열은 가려움증의 강도를 증가시켜 밤에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둘째, 염증 반응 및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 또한 밤이 되면 낮아집니다. 항염 효과가 떨어지면서 야간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는 거죠. 반면 인터루킨 같은 염증 매개체는 밤에 증가해 비렘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이는 가려움증의 체감과 수면 분괴를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장벽과 미생물의 균형입니다. 장벽 기능은 피부의 경피 수분 손실량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밤에는 이 경피 수분 손실량이 늘어서 장벽이 헐거워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장벽으로 자극이 깊게 들어오고 피부 미생물의 균형까지 깨지면서 염증 신호가 증폭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밤에는 가려움증이 더 커지고 잠에서 깨고 다음날 아침에 더 예민해지는 밤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스테로이드 연고, 이것은 과연 치료일까요? 아니면 그저 관리일까요? 연고는 불이 난 곳에 일시적으로 소화기를 뿌려주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불이 시작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작은 불씨에도 언제든 다시 큰 불로 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대증요법, 즉 증상에만 집중하는 치료의 한계입니다. 이제는 단지 피부 표면이 아닌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전쟁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으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이제 시선을 피부 밖에서 몸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아토피를 더 이상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이 무너져서 생긴 전신 면역계 질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핵심에 바로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축, 즉 HPA축이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가동하는 총사령부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스트레스가 오면 뇌에서 명령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천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해서 염증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아토피 환자들은 바로 이 HPA축, 스트레스 대응 총사령부의 기능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는 저반응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특히 아토피 증상이 심한 중증 환자 그룹에서는 무려 75%나 이런 HPA축 기능 저하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라는 비상사태에 맞서 염증을 제어할 소방수를 제대로 파견하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더 비극적인 사실은 스트레스가 만성화될수록 우리 피부도 스스로 염증을 악화시키는 상태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피부 세포가 자체적으로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만들게 되는데, 이 코르티솔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만드는 핵심 성분인 세라마이드 합성을 방해해서 피부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막으려는 몸의 시스템이 거꾸로 피부 장벽을 허물어뜨려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부가 아닌 스트레스와 부신 기능에 주목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인 HPA축의 기능이 둔화되면 이 문제는 우리 몸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장 피부축으로 이어지면서 더 커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밀집된 곳이 바로 장이에요.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무엇이 적이고 무엇이 아군인지 배우는 가장 중요한 면역 훈련소인 셈이죠. 그런데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장내 미생물 환경이 무너지고 장 점막이 손상되고 투과성이 높아지면 다양한 물질들이 면역계를 자극하게 됩니다. 면역 시스템은 이 훈련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로 온갖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극도로 예민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즉 우리 몸을 지켜야 되는 면역계가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아토피의 특징이 Th2 면역 반응 우세 상태로 기울 수 있습니다. 아토피는 단순히 피부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시작해서 장까지 이어져서 나타난 부적절하게 교육받은 면역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이처럼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문제가 뇌신경계 HPA축을 교란시키고 그것이 면역계 장 피부축의 오작동을 일으켜서
최종적으로 피부의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토피는 명백한 전신 질환이에요. 피부는 단지 우리 몸속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토피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피부 표면의 염증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지쳐버린 부신과 장내 불균형으로 무너진 전신 시스템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치료 패러다임 역시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연고로 증상을 억누르는 방법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을 조절하는 힘, 그 근본적인 기능을 되찾게 하는 모델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스트레스 공격으로 완전히 고갈된 부신이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몇몇 개의 훈련소인 장을 재건해야 하죠.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고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몇몇 개가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접근은 당장 증상을 가라앉히는 연고보다 당연히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밑빠진 독에 구멍을 근본적으로 틀어막는 일입니다.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넘어서 재발의 고리를 끊고 더 이상 일시적인 연고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삶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능의학적 관점이 주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 회복의 가치입니다. 원장님, 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뱃살만 그대로예요.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들 하세요. 식단도 신경 쓰고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운동도 하는데 살이 좀 빠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 허리 사이즈는 그대로인 거죠. 계속 반복되면은 꼭 이런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아, 더 굶어야 하나? 운동을 더 해야 되나? 근데요, 만약에 이 뱃살이라는 게 노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근본적인 리듬이 깨져서 생긴 문제라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면 유독 배부터 나오는지 그 속에 있는 깊은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 몸의 환경을 바꿔서 뱃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코르티솔의 양이 아니에요. 하루 동안 리듬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 몸의 시계는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코르티솔의 수치를 가장 높여서 잠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힘을 줘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수치가 가장 낮아져서 깊이 쉬고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아침에는 최고점, 저녁에는 최저점.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원래 세팅값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떤가요? 늘 잠은 부족하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교대 근무처럼 생활 패턴은 불규칙해지고 이런 현대인들의 삶이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시계, 빛과 어둠의 주기를 망가뜨리게 돼요. 이 생체 시계가 흔들리면 코르티솔의 리듬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엔 몽롱한데 저녁엔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코르티솔 리듬이 깨지면 우리 몸은 이걸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활발하게 쓰기보다는 어떻게든 저장해 두려고 합니다. 특히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서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주된 창고가 어디냐? 바로 우리 배 장기들 사이에 끼어있는 내장 지방인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정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배일까요? 우리 지방 조직 안에는 11베타 HSD1이라는 좀 특이한 효소가 살고 있어요. 이 효소는 힘이 없는 코르티솔을 아주 강력한 코르티솔로 다시 활성화시키는 일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효소가 다른 데 있는 피하 지방보다 배에 있는 내장 지방에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피를 검사했을 때 내 몸 전체의 코르티솔 수치는 그때는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뱃속 지방 안에는 이 효소 공장이 계속 돌아가면서 자체적으로 코르티솔을 뻥튀기 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 전체는 괜찮은데 유독 내 뱃속만 24시간 내내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곳은 살이 빠져도 뱃살만은 그대로인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뱃속 지방이 스스로 지방을 끌어당기고 쌓아두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잠까지 부족해지면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져요. 어떤 연구를 보면 다른 건 하나도 바꾸지 않고 잠자는 시간만 충분히 늘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참가자들이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저절로 줄어들고 결국 체중까지 빠지는 게 확인됐어요.
잠이 보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우리 몸의 대사균형을 바로잡는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카페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카페인은 우리 뇌를 자극시켜서 코르티솔을 인위적으로 더 나오게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오후에 피로할 때 또 한 잔, 이렇게 계속 커피로만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도 결국은 밤에 잠을 질을 떨어뜨려서 코르티솔 리듬을 더 엉망으로 만들게 돼요. 뱃살이 쌓이는 환경에 기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잠, 빛, 식사, 카페인, 운동, 이 모든 게 얽혀서 결과가 바로 뱃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신 피로와 뱃살의 진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법은 명확해지죠. 더 굶자, 1시간 더 뛰자 라는 말로는 꿈쩍하지 않던 뱃살을 움직이게 할 힘은 무너진 리듬을 되찾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내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리셋 버튼은 바로 잠이에요. 목표는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실제로 잘 수 있는 시간은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말에도 평일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수면 패턴이 들쭉날쭉한 것 자체가 우리 몸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안에 커튼부터 활짝 열고 햇빛을 보세요. 아침에 강한 빛이 우리 뇌의 마스터 시계를 다시 맞추고 건강한 코르티솔 분비를 유도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나는 5시간만 자도 괜찮던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딱 2주만 속는 셈 치고 한번 지켜보세요. 낮에는 얼마나 집중이 잘 되고 식욕이 안정되는지 스스로 놀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인 커피 사용법이에요. 무조건 커피를 끊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타이밍을 바꿔보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몽롱한 상태에서 커피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기상 직후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코르티솔이 가장 많이 나올 때예요. 이때 카페인이 추가로 들어가면 몸이 스스로 깨어나는 걸 방해하고 카페인에 대한 내성만 키우게 돼요. 커피는 일어나서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기다렸다가 첫 잔을 드셔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오전 내내 느끼는 에너지의 질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위해서 늦어도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드시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운동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뱃살을 뺀다고 러닝머신 위에서만 시간을 보내셨다면 이제는 근력 운동에도 좀 더 집중하셔야 해요.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내장 지방을 줄이고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데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나와요. 근육이 우리 몸의 혈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이기 때문이죠. 하체의 큰 근육들을 포함해서 전신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고 운동을 한 다음 날은 반드시 쉬어서 몸에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유산소는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 몸의 회복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격한 운동은 스트레스만 더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식사 타이밍이에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는가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요. 오전에 인슐린이 가장 일을 잘하고 저녁에 갈수록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늦은 저녁이나 야식은 혈당을 훨씬 더 크게 올리고 먹은 걸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하기도 쉽게 만들죠.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서너 시간 전에 좀 가볍게 마치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만약 배는 부른데 먹고 싶다면 그건 진짜 배고픔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땐 일단 물 한 컵을 마시고 단백질이나 채소 같은 걸 조금 먹은 뒤에 5분만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밀려오던 식탐이 생각보다 금방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면서 체중계의 숫자보다는 허리 둘레를 한번 재보세요. 매주 똑같은 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줄자로 재보는 거죠. 체중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조금씩 줄어드는 허리 둘레를 보면 이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딱 2주만, 정말 딱 2주만 시간을 내서 당신의 몸을 위해 한번 투자해보세요. 7시간에서 9시간의 규칙적인 수면, 아침 햇빛, 똑똑한 커피 타이밍, 근력 운동, 그리고 가벼운 저녁. 이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되찾는 것이 뱃살을 빠지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출발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준을 넘어서는 증상들이 있다면 이건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병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거나 목 뒤에 살이 불룩하게 붙는 쿠싱 증후군 같은 증상이 보이거나 반대로 살이 의도치 않게 계속 빠지고 피부가 까매지면서 너무 기운이 없고
짠 음식이 자꾸 당기는 증상들을 보이면요, 이건 반드시 병원을 오셔서 정밀한 호르몬 검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뱃살만 빠지지 않는다는 그 답답함이 더 이상 칼로리나 의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오늘 확실히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